10명 중 7명이 결국 이 8가지 이유 때문에 노후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미리 알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8사람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진실과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작은 해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내일의 내 모습은 아닐까 같이 들어보시죠. 그 시작은 평범했던 하루에 갑자기 찾아온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저녁이면 아내와 산책을 즐기던 남자. 그에게는 이제야 쉰다는 평온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김영수 63. 퇴직 후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소박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참새가 날아드는 모습을 보며 잠시 허리를 펴곤 했습니다. 점심엔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다가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저녁엔 고기 굽고 쌈 싸먹자고.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들이우는 골목길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좀 쉬는 것 같지? 저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게. 늦게 온 방학이지만 그래도 왔네. 그 대화는 은퇴 후 가장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 도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땅이 기울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놀란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실이었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던 날 의사가 내민 진료비 내역에는 빼곡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원비, 재활치료비, 약값이 이어졌습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비급여 항목은 모두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한번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두꺼운 고지서가 쌓였습니다. 서랍 속 적금을 깨고 오래된 차를 팔았습니다. 여행 가방에 넣어두었던 지도와 카메라는 꺼내보지도 못한 채 다시 밀려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가자. 라는 말이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아내의 눈빛도 제 목소리도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2년쯤 지나자 생활비마저 카드빚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은퇴 후엔 여행 다니며 살고 싶었는데 병원비 내느라 다 날렸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싱크대 물소리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주방에 메아리 쳤고 그게 아내의 한숨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밤마다 아내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모른 척 TV를 켜지만 화면 속 웃음소리가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은 몸만이 아니라 통장과 마음까지 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울 점도 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으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장성 보험이나 실손보험을 현실적으로 준비해 둔다면 병원비가 삶 전체를 흔드는 일은 줄어듭니다. 또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 지역 건강센터 복지관의 도움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은 우리의 몸을 흔들 수 있어도 우리의 노후 전체를 빼앗게 두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한 마음에서 또 다른 무게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길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향한 마음,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부심이 어떻게 노후를 흔들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68. 퇴직하던 날 은행 창구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묵직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올 때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노후 걱정 없겠구나. 이제는 좀 숨 쉴 수 있겠지.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소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웃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자주 보면서 살자고. 그날은 오랜만에 웃음이 많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큰아들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집값이 치솟아 전세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 해볼게요. 정호 씨는 망설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그때의 그는 계산보다 사랑을 택했습니다. 전세금을 보태주고 가전제품도 사주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생활비는 괜찮을까? 정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 키워놓은 보람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그날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해 뒤 아들이 또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사업을 해보려고요. 작은 카페인데 전망이 좋아요. 정호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젊은 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부모에게는 늘 미안했지만 희망만큼은 가득했으니까요. 얼마면 되겠니? 그는 또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줄었고 빚은 쌓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주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 달은 꼭 갚을게요. 정호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다. 젊을 때는 다 그런 거야. 아버지도 예전에 그랬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년. 통장은 비어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 줄여야겠어. 짧은 말 속에는 수년간 쌓인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제야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예금이 거의 다 소진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듯했고 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은행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 씨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했어. 틀린 건 아니야. 다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조금 늦게 배운 거지.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값지지만 자녀의 독립은 결국 자녀 스스로의 몫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작은 보탬과 함께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모으기 어렵기에 자녀 지원금과 노후 자금은 반드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삶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방향만 바로 잡으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음 이야기처럼 매달의 호흡마저 가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혼자가 된 어느 날의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오직 연금 하나의 의지에 살아가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70.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뒤 집은 더 커졌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낡은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안경을 조심스레 닦으며 그녀는 종종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버텼어. 국민연금 110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160만 원. 처음엔 남편과 함께 모아둔 적금을 깨며 버텼습니다. 통장을 열어 도장을 찍을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쓰고 말아야지. 금방 다시 채워지겠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바닥이 보였습니다.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자는 늘어가고 생활은 줄어들었습니다. 냉장고는 점점 텅 비어갔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붙잡고 오래 고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선택은 더 이상 넉넉함이 아니라 버팀이 되었습니다. 마트에 들른 어느 날 순자 씨는 반짝이는 딸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내려놓고 달걀을 골랐습니다. 달걀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삶도 달걀 같으면 좋겠다. 깨지지 않는 것으로.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조금만. 수화기 너머로 아이 우는 소리와 급한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이번 달이 빠듯해서. 그 말이 미움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빈 방 안에서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김치가게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배추 다듬을 줄 아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배추를 다듬고 무거운 봉지를 옮겼습니다. 허리는 쑤셨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손에 쥔 잔돈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도 아직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간은 일이 있었고 어떤 주간은 없었습니다. 고지서는 쉬지 않고 도착하는데 내 돈은 자꾸만 쉬어버렸습니다. 아래층 윤 여사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집에 방 하나 비잖아. 학생 하나 들어오게 하면 어때요?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남의 사람을 어떻게 들여요? 하지만 밤의 빈 방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책이 있던 자리. 책장에는 아직 그가 끼워둔 종이 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결국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방 하나 빌려주려고 해. 괜찮지? 대답은 없었지만 허락을 받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일정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진 않았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덮쳐오던 불안을 조금 덜어주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방안을 바꾸듯 어떤 선택은 삶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을 빌려주는 것처럼 작은 임대 수입 혹은 일용직이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부업을 찾아두는 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출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지역복지관이나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후의 삶은 완벽한 풍족이 아니라 작은 불빛 하나를 더하는 선택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불빛마저 꺼뜨리는 믿음의 무너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돈을 잃은 순간보다 더 크게 믿음을 잃은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도현 65. 퇴직 후에도 그는 늘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엔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참 성실해. 괜히 젊었을 때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야. 그런 도연 씨에게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친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확실한 투자야. 월세 수익이 보장돼. 노후에 딱이야. 친구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아. 내 친동생도 들어갔다니까. 몇 달만 지나면 생활비 걱정은 사라질 거야. 도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내와 조용히 살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지. 같이 늙어가는 친구인데. 믿음은 그 순간 계약서 위에 찍힌 도장만큼이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수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래, 역시 믿을만했지. 이제 좀 숨을 돌리겠구나. 그러나 반년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이자 왜 안 들어와? 도연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흐르고 TV에서 흘러나오는 홈쇼핑 광고 소리만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들은 말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수십 명입니다. 돈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순간 도연 씨는 무너졌습니다. 공허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에 힘없이 계약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노후였는데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을까? 구겨진 계약서 종이 위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잉크가 번져 흐릿해진 글씨처럼 그의 믿음도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긴 한숨 끝에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잃어도 돼. 그런데 제발 당신 자신만은 잃지 마.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 씨는 고개를 숙였고 오랜만에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한번 금이 간 믿음은 오래 아픕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사람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투자 전 반드시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하다는 말이 붙는 상품일수록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노후의 안정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이어질 다음 이야기 간병의 무게 앞에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5번째 이야기는 돈보다 더 무거운 간병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은희 69.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시골에 내려와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계절마다 색을 바꾸며 두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곤 했습니다. 봄이면 연두빛 새잎이, 가을이면 주홍빛감이 매달려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아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이제 아침마다 새소리 듣는 게 참 좋다.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은희 씨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에는 고단했던 세월 끝에 찾아온 평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뒤 남편에게 치매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 같았습니다. 은희야, 내 안경 어디 뒀지? 여보, 식탁 위에 있잖아요. 둘은 그렇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웃음은 줄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이름을 잊고 길을 잃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다녀온다던 사람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겨우 남편을 찾은 순간 은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여보, 제발 어디 가지 말아요. 그때부터 은희 씨는 직장 대신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약을 챙기고 점심이면 식사 시간을 잊은 남편에게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밥은 여기에 있어요. 여보, 이쪽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냄비에 국을 데우면서도 약봉지를 정리하면서도 그녀의 하루는 남편의 하루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간병비는 매달 수백만 원씩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자니 생활비가 빠듯했고 혼자 돌보자니 몸이 무너졌습니다. 허리 통증에 진통제를 달고 살았고 밤마다 쪽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 남편이 침대에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웃이 와서 말했습니다. 은희 씨, 이러다 본인 먼저 쓰러지겠어요. 그 말에 은희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대로는 오래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본인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그제야 은희 씨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병 속에서 갇혀 있구나. 사랑은 때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정신이 맑아진 순간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은희야, 미안하다. 그 짧은 순간이 며칠의 고단함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은희 씨는 요양원 문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미안해. 남편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돌아서는 길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남편이 시설에 들어가고 난 뒤 집은 조용했지만 은희 씨의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감나무 아래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늙는다는 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남은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간병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제도를 활용하면 요양보호사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간병하는 사람의 자기 돌봄입니다. 본인이 무너지면 사랑하는 사람도 끝까지 지킬 수 없으니까요.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방식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함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아이도 키워냈고 은퇴 후엔 같이 여행이나 다니며 웃으며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생각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63. 남편과의 갈등은 은퇴 이후 더 커졌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은 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 하루 종일 TV만 보지 말고. 정희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루 종일 뭐 하는 줄이나 알아?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챙기는 게 일이잖아. 그걸 왜 몰라? 사소한 말다툼은 점점 깊은 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몇 마디로 끝나던 언성이 나중엔 며칠을 이어가는 냉전이 되었습니다. 대화는 짧아졌고 식탁 위에는 밥보다 침묵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정막을 깼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두 사람만 남은 집은 더 쓸쓸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의 미소와 달리 현실의 집은 냉랭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는데 지금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자.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오래 준비된 듯 담담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대답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진심이야?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혼의 이별은 단순히 마음만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윤정혜 씨는 절반의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같이 산 세월은 어디로 간 거지? 30년을 함께 쌓은 기억이 도장 한 번에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혼자가 된 뒤 그녀는 작은 월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세는 꾸준히 지출을 늘렸고 연금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낯선 원룸에서의 첫날 밤 정희 씨는 불 꺼진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정서적 공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홀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시장에 가도 집에 돌아와도 밥상 앞에도 늘 물음표가 따라왔습니다. 이제 누구와 밥을 먹어야 하지, 누구와 아플 때 기대야 하지. 그 질문이 매일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정희 씨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의 고요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이웃 TV 소리조차 그녀에겐 낯설고 멀리 느껴졌습니다. 황혼 이혼은 재산도 나누지만 삶의 지지대까지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무겁습니다. 정희 씨는 그 무게를 견디며 다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뒤 지역 평생교육원,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는 혼자 사는 가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월세 연금 지출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워나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희 씨가 홀로의 삶에 적응해 가듯 누구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가게 하나쯤은 해봐야지. 하지만 그 꿈은 종종 빚으로 끝납니다. 김성호 66,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그는 동네 상가에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새 간판이 걸린 날 유리창에 붙은 반짝이는 스티커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처음엔 가게 앞이 북적였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치킨을 사갔고 근처 학원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친구들도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성호야, 드디어 사장님 됐네? 잘 될 거야. 사진도 찍고 맥주잔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첫 한두 달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매출표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문제 없겠는데? 아내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가 주인이지. 잘해보자. 그러나 손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바로 옆 블록에 들어섰고 배달앱 수수료는 매달 늘어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까지 부담이 커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수익은 줄고 빚은 늘어갔습니다.
저녁이면 기름 냄새와 열기로 가득 찬 주방에서 그는 땀을 닦으며 닭을 튀겼습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30년을 일한 건 아닌데. 기름이 튀는 소리와 환풍기 소음 속에 그의 중얼거림은 묻혀버렸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밤중 장부를 정리하던 날 그녀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아. 적자가 또야. 이러다 우리 집까지 위태로워져. 성호 씨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좋아질 거야. 처음엔 다 힘든 법이야. 하지만 곧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을 버티는 동안 그는 손님 없는 가게에서 불 꺼진 간판을 붙잡고 서 있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배달앱 리뷰에는 기름이 너무 많다. 다른 집이 더 싸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리뷰창을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정 무렵 홀 청소를 하던 그는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걸까?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밀린 임대료 고지서와 은행 대출 상환 통지서였습니다. 30년 모은 퇴직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폐업 당일 철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가게를 나서던 날, 성호 씨는 한참을 발걸음 떼지 못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벽지, 달아빠진 주방기구, 손때 묻은 계산대가 마치 그를 붙잡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의 중얼거림은 조용한 상가 골목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옷에 밴 기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업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도전은 노후를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퇴직금은 다시 쌓기 어려운 무게로 남습니다. 은퇴 후 창업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서 없이는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정적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업을 꿈꾼다면 먼저 프랜차이즈 본사 말이 아닌 실제 운영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꼭 내 가게가 아니어도 됩니다. 시니어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소규모 온라인 사업 등은 초기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내 인생 2막은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있는 일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짐을 경험했더라도 준비한다면 다시 일어설 길은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도 흔하지만 치명적인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장미자 70.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운 거실, 그녀는 혼자 TV를 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은행 보안팀입니다. 지금 고객님의 계좌가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안전하게 다른 계좌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보호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계좌가 전부 동결됩니다. 순간 미자 씨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사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막상 자신에게 닥치니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안내대로 계좌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확인 절차, 그리고 송금 버튼. 삑 소리와 함께 수십 년 모아온 적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고 TV 소리는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다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체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막아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출금이 완료됐습니다. 지금으로선 막을 수 없습니다. 수화기를 붙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용기를 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돈을 잘못 보냈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그런데 속아요? 인터넷만 켜도 다 조심하라고 나오는데. 말은 맞았지만 그 말은 미자 씨의 마음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구나.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절약하고 모아온 사람이 한순간에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상담실. 사건 피해 접수를 위해 진술서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바보처럼 살았어.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경찰관은 위로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세상이 자신만 두고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장롱 속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다시 채워지지 않을 빈칸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내 평생의 시간과 수고가 담겨 있었는데 그 빈칸은 돈의 공백이 아니라 삶의 공백처럼 다가왔습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계좌이체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급히 송금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은행 공식 번호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는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채널입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은 바보라서 속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불안을 노린 범죄입니다.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장미자 씨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 경험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했으니 너희는 당하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자존감이 무너질 때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고 더 안전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의 눈빛은 모두 같았습니다. 살아내야 한다. 누군가는 병원 침대 옆에서, 누군가는 빈 통장 앞에서, 또 누군가는 식탁 위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있었지만 모두 같은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작은 습관과 선택 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전하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퇴직금 3억 8천만 원, 매달 연금 95만 원.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선이야, 너는 노후 걱정 없겠다. 그런데 1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7년 안에 퇴직금이 바닥날 거라는 걸.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유를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이야기지만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66세이고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어요. 38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낸 시간.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죠.
퇴직할 때만 해도 마음이 정말 여유로웠어요. 퇴직금으로 3억 8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매달 국민연금도 95만 원이 나와요. 서울 외곽에 있는 우리 아파트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천이야, 너는 정말 노후 걱정 없겠다? 부러워 죽겠네. 친구 정희가 그러면서 제 어깨를 톡 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솔직히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자만스러웠달까요? 그래, 나는 남들보다 준비를 잘했어. 38년 동안 성실히 일한 결과야. 퇴직 첫날 밤 남편과 맥주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매달 95만 원씩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든든하고. 그러게.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남편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자식들도 다 독립해서 손 안 가고 이제 내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 후 처음 몇 주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아파트 단지 산책을 하고 38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맞을 준비하던 것에 비하면 천국 같았죠. 특히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꽃밭을 가꾸는 게 취미가 됐어요. 봄에는 펜지와 비올라를 심고 여름엔 베고니아와 임파치엔스를 손에 흙을 묻히며 꽃을 심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선생님, 꽃 정말 예쁘게 키우시네요. 지나가던 젊은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바빠서 못 해봤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오후에는 단지 앞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게 일상이었어요. 정희, 미경이, 영자. 다들 비슷한 나이에 은퇴한 친구들이었죠. 아메리카노 한 잔씩 시켜놓고 수다 떠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러게, 우리 때하고는 완전 다르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죠. 가끔은 커피 한 잔으로는 부족해서 케이크도 시켜 먹고 점심때가 되면 근처 식당에서 식사도 함께 했어요. 손주들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예쁜 옷이나 장난감도 선물했어요. 큰 손자가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꼭 안아줄 때의 그 기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매일매일이 여유롭고 평화로웠어요. 경제적 걱정도 없고 시간도 충분하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조심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의 묘한 불안감이었어요. 예전에는 매달 월급이 나왔으니까 카드값 걱정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카드 결제 문자가 오면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이번 달에 좀 많이 썼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핸드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곤 했어요. 그런데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합계 금액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었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얼마나? 80만 원 정도. 뭘 그렇게 많이 샀어? 남편이 묻지만 딱히 뭘 많이 산 기억이 없었어요. 카페에서 커피 마신 것, 친구들과 식사한 것, 손주 옷 산 것. 하나하나는 별로 큰 돈이 아니었는데 합치니까
꽤 많은 금액이 되어 있었던 거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카트에 이것저것 담으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계산대 앞에서 고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고기나 과일 같은 비싼 식재료들을 카트에 담았다가 다시 내려놓는 일이 늘었어요. 오늘은 고기가 좀 비싸네. 내일 다시 와서 사자. 이 과일 꼭 필요한가? 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망설이다가 결국 사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절약하는 거니까 잘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신호였던 것 같아요. 홈쇼핑도 문제였어요. 집에서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홈쇼핑 채널을 보게 되잖아요.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보기만 해도 다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어머, 이 건강식품 정말 좋아 보인다. 관절에도 좋다고 하고, 이 화장품 나이 들어서 써봐야겠네. 이 청소용품 하나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화를 걸어 주문하게 되었어요.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씩.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홈쇼핑에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무엇보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만나면 커피값도 있고 식사도 함께 하게 되고 가끔 쇼핑도 같이 하게 되고 한 번 만날 때마다 3만 원에서 5만 원씩은 들었어요. 천이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새로 생긴 일식집 가볼까? 좋지, 가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또 돈 나가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인데 돈 걱정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분명히 돈을 조심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연금 95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데도 말이에요. 이상하네.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 않은데. 하지만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어요. 대충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제대로 가계부를 써봤어야 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남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골프도 자주 치고 친구들과 술도 자주 마시고. 여보, 요즘 용돈이 좀 부족해. 얼마나 더 필요해? 한 20만 원 정도? 이런 대화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있었어요. 처음에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뭐 이 정도야 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생각으로 넘어갔죠. 진짜 문제를 깨달은 건 옆집 박 여사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천희 씨, 잠깐만. 혹시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박 여사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이상하게 돈이 자꾸 줄어요.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천희 씨도 그런 적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로 쓴 것 같지 않은데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그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혹시 뭐 때문인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박 여사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와서 그제야 제대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인터넷 뱅킹을 켜고 지난 한 달간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카페와 외식비가 18만 원. 매주 두세 번씩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한 번에 5만 원 정도씩 쓰니까 한 달에 이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홈쇼핑은 더 심각했어요. 25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건강식품 15만 원, 화장품 6만 원, 청소용품 4만 원. 하나하나는 꼭 필요해서 산 것 같았는데 합치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되어 있었어요. 손주들 용돈과 선물비로 30만 원, 큰 손자 생일 선물로 10만 원, 작은 손자 옷으로 8만 원, 명절 용돈으로 각각 6만 원씩.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한 거라 아깝지 않았는데 역시 합계를 보니까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각종 자동 결제가 15만 원. 휴대폰, 인터넷, 케이블 TV,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이건 어쩔 수 없는 고정 비용이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죠.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88만 원이 나왔어요. 연금이 95만 원이니까 7만 원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 병원비, 교통비, 옷이나 생필품 사는 비용. 아, 이래서 퇴직금에서 자꾸 빼쓰고 있었구나. 그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매달 퇴직금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빼쓰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 속도로 가면 5년? 아니면 더 빨리 퇴직금이 바닥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특히 병원비나 급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우리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지난달 지출을 계산해 봤는데 연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매달 퇴직금에서 빼쓰고 있었어.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모자라는데? 한 달에 적어도 50만 원은 더 들어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안에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운 현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절약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하나하나는 작은 지출이라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커피 한 잔, 홈쇼핑 상품 하나, 손주 선물. 각각은 크지 않은 돈이었는데 합치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되어 있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계속될 거라는 점이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끊을 수도 없고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면 계속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늙어서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정말 무서웠어요.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마치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뭐 대단한 얘기겠어? 절약하라는 뻔한 소리나 하겠지.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 멈춰지더라고요. 결국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일시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장소 복지관 2층 강의실 강사. 김재훈 재정설계사 대상 퇴직 후 가게 관리에 관심 있는 분 참가비 무료. 그냥 한번 들어볼까? 다음 날 오후 2시 복지관 강의실에 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20여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강사는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자료를 잘 준비해서 온 모습이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마친 강사가 첫 마디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소비 습관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마치 제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투자를 잘못했나, 연금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지만 실제로는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는 PPT를 넘기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죠.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홈쇼핑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정말 제 얘기 같았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니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녀, 손주들에 대한 지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하고 넘어갔던 지출들이 퇴직 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진지하게 듣고 계셨죠. 저도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 습관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퇴직 후 가게를 위험에 빠뜨리는 3가지 함정. 사소한 외식과 모임의 반복. 무료함과 외로움 속 충동 쇼핑. 기준 없는 자녀 손주 지원. 3가지 모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마치 제 일상을 지켜본 후 만든 것 같았죠. 강의실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았어요. 이 3가지는 개별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게에 큰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패턴이 몇 년간 지속되면 강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보여준 예시가 충격적이었어요. 월 100만 원씩 더 지출하면 5년 후에는 6천만 원이 사라진다는 계산이었죠. 정말 우리 집 얘기네.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정말 집중해서 들었어요. 1시간 반 동안 한 번도 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의의 핵심 부분이 시작됐어요. 강사가 3가지 함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함정은 사소한 외식과 모임의 반복입니다. 강사가 화면에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퇴직 전후의 외식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였는데 퇴직 후에 오히려 외식비가 늘어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현역 시절에는 직장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바빠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모임의 횟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주 1회였던 모임이 주 2, 3회가 되고 정말 제 얘기였어요. 현역 시절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친구들과 만났는데 퇴직 후에는 거의 매주 2-3번씩 만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매번 만날 때마다 어디선가 돈을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식당에서 식사, 때로는 쇼핑까지 한 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쓰면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이 나갑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작게 맞아 하고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 함정은 무료함과 외로움 속 충동 쇼핑입니다. 이번에는 홈쇼핑 관련 통계를 보여줬어요. 50대 이상 연령층의 홈쇼핑 구매 패턴이었는데 퇴직 후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홈쇼핑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무료하거나 외로울 때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죠. 정말 뜨끔했어요. 제가 홈쇼핑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심심하거나 혼자 있을 때 TV를 틀어놓고 보다가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문하게 되는, 특히 건강 관련 제품의 경우 내 몸을 위한 투자라는 명분으로 구매를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저희 집 서랍에 쌓여 있는 건강식품들이 생각났어요. 먹다 말다 하는 것들이 몇 개나 되는지. 세 번째 함정은 기준 없는 자녀 손주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자녀와 손주에 대한 사랑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현역 시절의 감각으로 지원을 계속하면 가계에 큰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강사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어떤 분은 아들이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2천만 원을 바로 송금하셨어요. 우리 아들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그 2천만 원으로 몇 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셨죠. 그 순간 저도 비슷한 경험이 떠올랐어요. 큰아들이 작년에 엄마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하길래 별 고민 없이 2천만 원을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아들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퇴직금도 있는데 뭐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돈이 있었다면 몇 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사랑과 무분별한 지원은 다릅니다. 자녀도 부모의 경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세 가지 함정의 공통점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친구들과의 우정, 자신에 대한 투자, 가족에 대한 사랑, 모두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 모든 것의 기준과 한계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강사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강의 내용을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돈을 쓰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외로우면 카페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심심하면 홈쇼핑을 보면서 물건을 사고, 미안한 마음이 들면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결국 돈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려는 소비였던 거죠. 외로움을 달래려고 친구들과 자주 만났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하잖아요. 그래서 정희야, 오늘 카페 갈래? 하고 전화를 걸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을 쓰게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홈쇼핑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홈쇼핑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거 하나 있으면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주문하게 되는 거였죠.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것도 감정적인 소비였어요. 멀리서 가끔 보는 손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할머니가 이런 건 해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퇴근. 아니, 요즘은 퇴직했으니까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복지관 강의 어땠어? 정말 충격적이었어. 왜? 뭔 얘기 들었는데? 남편에게 강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3가지 함정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써왔는지. 여보, 우리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퇴직금이 바닥날 거야. 정확한 계산을 해보니까 더 심각했어요. 매달 100만 원 정도를 퇴직금에서 빼쓰고 있었는데, 이런 속도라면 3억 8천만 원이 7, 8년이면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거기에 물가 상승이나 의료비 증가 같은 걸 고려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뭐, 그래도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할까? 하지만 제가 계산해서 보여주니까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이런. 정말 이래? 내가 몇 번 계산해 봤는데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날 밤 남편과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나도 요즘 돈이 자꾸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어. 골프도 자주 치게 되고, 친구들하고 술도 자주 마시게 되고, 한 번에 10에서 20만 원씩 쓰니까 한 달이면 꽤 되더라고. 그러게, 우리 둘 다 너무 방심했던 것 같아. 결국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아예 끊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만날 때마다 돈이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손주들한테 용돈 안 줄 수도 없고,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강사가 해결책도 얘기했다고 했잖아. 남편 말이 맞았어요. 강사가 문제점만 지적한 게 아니라 해결 방안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충격이 너무 커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변화를 시작했어요. 강사가 제시했던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원칙을 세워봤죠. 첫 번째 원칙은 외식과 모임을 월 2회로 제한하기였어요. 이전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친구들과 만났는데 이걸 한 달에 2번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선이야, 오늘 카페 갈래? 미안, 오늘은 집에 있을래.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몇 번 거절하니까 친구들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선이야, 왜 이렇게 안 나와? 몸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요즘 집안 정리할 게 많아서. 정말 대답이 머뭇거려졌어요. 솔직히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사실을 말했어요. 사실은 요즘 가게를 점검해 보니까 외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의외로 친구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아, 나도 사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요즘 지출이 부담돼서. 먼저 고백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는 대신 만날 때는 더 의미 있게 만나자. 좋은 생각이야. 매번 카페에서 만나지 말고 가끔은 집에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친구들이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두 번째 원칙은 홈쇼핑은 하루 대기 후 결정하기였어요. 이전에는 홈쇼핑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메모지에 제품명과 가격을 적어놓고 하루 기다린 후에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신기하게도 하루만 기다려봐도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제는 꼭 필요해 보였던 제품이 오늘 보면 굳이 없어도 되겠네 싶은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랬어요. 홈쇼핑에서 볼 때는 이거 먹으면 내 건강이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 했는데 하루 지나서 보면 지금 먹고 있는 종합영양제도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결과 홈쇼핑 지출이 월 2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급격히 줄었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세 번째 원칙은 자녀 지원은 비상시에만이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승우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요즘 가게를 점검해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경제적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
처음에는 아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좀 더 계획적으로 살려고 해.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 아, 그렇구나. 엄마, 그동안 저희한테 많이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저희가 더 독립적으로 살아야죠. 다행히 아들이 이해해줬어요. 오히려 그동안 너무 의존했던 것 같다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매달 통장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남게 됐어요. 퇴직금을 빼쓰지 않아도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덜 만나니까 조금 심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봤어요. 독서도 하고 요리도 새로 배워보고 온라인 강의도 들어보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돈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고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돈 얘기가 줄어들어서 더 편안해졌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용히 가난해지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소비 습관들이 쌓여서 몇 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그걸 멈추는 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